삼국지연의. 지은이, 나관중. 번역, 정소문. 출판, 전통문화연구회. 그 55번째 이야기. 호구에서 벗어나다. 현덕의 지혜로 손부인을 자극시키고 공명이 두 번째 주유를 성나게 하다. 현덕은 손부인의 방으로 들어가다가 창과 칼이 삼엄하게 진열되어 있고 하녀들이 모두 칼을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 놀라 얼굴빛이 변했다. 집안일을 관리하는 할멈이 말했다. 귀인께서는 놀라지 마소서. 부인께서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좋아하시고 평소에 하녀들에게 늘 격검을 시키며 즐기시기 때문에 이러하옵니다. 현덕이 말했다. 부인이 보고 즐길 만한 일이 아니요. 나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오싹하니 잠시 치우도록 하오. 할멈이 다시 손부인에게 품했다. 방 안에 진열되어 있는 무기 때문에 새신랑께서 불안해하시니 잠시 치워야겠사옵니다. 손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반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내신 분이 아직도 무기가 두렵다더이까. 무기를 모두 치우라고 명하고 시비들도 칼을 풀어놓고 시중을 들게 했다. 이날 밤 현덕과 손부인은 부부가 되었다. 두 사람은 기쁘고 흡족했다. 현덕은 황금과 비단을 하녀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환심을 사고 손권을 먼저 형주로 돌려보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했다. 이로부터 현덕은 날마다 술만 마셨다. 오국태는 더할 수 없이 현덕을 아끼고 위했다. 손권은 시상으로 사람을 보내어 주유에게 이렇게 전하게 했다. 우리 어머님께서 직접 강력히 주장하시어 이미 나의 손아래 누이를 유비에게 시집 보내고 말았소이다. 거짓으로 한 일이 사실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소.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주유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앉으나 서나 불안했다. 그러다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다. 은밀히 편지를 써서 온 사람에게 주고 가져다 손권에게 전하라고 했다. 손권이 받아 열어보았다. 내용은 대강 이러했다. 제가 도모한 일이 또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사옵니다. 기왕 거짓으로 한 일이 진실이 되었으니 또한 그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계책을 써야 하겠사옵니다. 유비는 사납고 야심에 찬 호걸로 관우, 장비, 조은 같은 장수를 거느리고 있는 데다 제갈량까지 가세하여 계책을 쓰고 있으니 반드시 오래도록 남의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옵니다. 제 생각에는 오해 연금시켜 놓는 것보다 좋은 수가 없겠사옵니다. 성대한 궁시를 지어주어 그의 의지를 중화시키고 많은 미녀와 애완물을 보내어 그의 이목을 즐겁게 해주소서. 그래야 관우, 장비와의 정도 떨어지고 제갈량과도 마음이 멀어지게 되옵니다. 각각 한 곳에 떨어져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 군사를 이끌고 가서 공격하면 큰일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만일 지금 놓아주었다가는 교룡이 구름과 비를 얻게 될 터이니 끝내 못 속에 잠겨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원하오니 명공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 손권은 보고 나서 이 편지를 장소에게 보여주었다. 장소가 말했다. 공군의 계책이 제 생각과 똑같사옵니다. 유비는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나 천하를 뛰어다니느라고 부귀를 누려본 적이 없으니 이제 만약 화려하고 큰 집에서 미녀들과 금백에 휩싸여 살게 하면 공명이나 관우, 장비 등과도 자연히 소원해질 것이옵니다. 그들 각자가 서로 원망하게 만들어야 형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주공께서는 공군의 계책대로 빨리 행하소서. 손권은 크게 기뻐했다. 그날 바로 동쪽에 있는 건물인 동부를 수리하고 꽃나무를 많이 심었으며 살림살이를 성대하게 장만하여 현덕과 누이를 청에다 살게 했다. 또 수십 명의 여학과 함께 금과 옥, 비단, 애완물을 덧붙여 주었다. 오국태는 손권의 호의인 줄로만 알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현덕은 과연 가무와 여색에 빠져 형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조은은 500명의 군사와 함께 동부 앞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없었다. 성 밖으로 나가 활을 쏘거나 말을 달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럭저럭 연말이 다가왔다. 조은은 문득 제갈량이 금낭 3개를 주면서 분부하던 말이 생각났다. 나에게 남서에 도착하거든 첫 번째 금낭을 열어보고 연말이 될 때까지 머물러 있게 되면 두 번째 금낭을 열어보고 위급한 처지가 되어 달아날 길이 없을 때 세 번째 금낭을 열어보라. 안에는 신출기무란 계책이 들어있으니 주공을 보호하여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해는 이미 저물어가고 주공께서는 여색을 탐하시느라 통 얼굴마저 뵐 수가 없는 이때 어찌 두 번째 금낭을 열어보지 않겠는가? 계책을 보고 따라해야 되겠다. 조은은 즉시 금낭을 열어보았다. 원래 이런 계책이었구나. 그날 곧장 부당으로 가서 현덕을 뵙게 해달라고 청했다.
하녀가 고했다. 조자룡이 긴급한 일로 귀인께 아뢰러 왔다 하옵니다. 현덕은 불러들여 까닭을 물었다. 조우는 거짓으로 크게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주공, 화당에서 꼼짝 않으시니 형주는 생각하지 않으시옵니까? 현덕이 말했다. 무슨 일이 있기에 그렇게 당황하느냐? 오늘 아침 공명이 사람을 보내왔는데 조조가 적벽대전의 원한을 갚으려고 정예병 50만을 일으켜 형주로 쳐들어오고 있어 매우 위급하다 하옵니다. 청컨대 주공께서는 즉시 돌아가소서. 안 사람과 상의해 보아야겠다. 부인과 상의하셨다가는 반드시 주공을 놓아보내지 않으실 것이옵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낫사옵니다. 오늘 밤 즉시 길을 떠야 하옵니다. 늦으면 이를 그르치게 되시옵니다. 너는 잠시 물러가 있거라. 나에게도 도리가 있다. 조우는 일부러 몇 번 더 재촉하다가 밖으로 나갔다. 현덕은 안으로 들어갔다. 손부인을 보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손부인이 말했다. 낭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상심하시나이까? 현덕이 말했다. 나는 단신으로 타향을 떠도느라 살아계실 때도 어버이를 받들어 모시지 못했고 돌아가신 뒤에도 조상에 대한 제사마저 드리지 못했으니 바로 대역불효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 또 설날이 가까워지고 있어 나를 우울하기 그지없게 하는구려. 저를 속이려 하지 마소서. 저도 이미 들어 알고 있사옵니다. 방금 조자룡이 형주가 위급하다고 아뢰니까 당신은 돌아가려고 이런 핑계를 대시는 것이옵니다. 현덕이 꿇어앉아 말했다. 부인께서 이미 아신다면 내가 어찌 감히 속이겠소. 내가 가지 않아 형주를 잃는다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고 그렇다고 가려하니 부인을 버려둘 수가 없어 이렇게 상심하고 있소이다. 부인이 말했다. 첩은 이미 낭군을 섬겼으니 낭군께서 어디로 가시든 첩은 당연히 따라가겠사옵니다. 부인의 마음은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태와 오후가 어찌 선선히 부인을 보내주겠소. 부인께서 만일 유비를 가엾게 여긴다면 잠시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겠소이다. 말을 마치고 현덕은 눈물을 비 오듯 쏟았다. 손부인이 달랬다. 낭군, 너무 상심하지 마소서. 첩이 어머님께 간곡히 고하여 꼭 함께 보내주시도록 만들겠사옵니다. 현덕이 말했다. 설령 국태께서는 보내주려 하셔도 오후는 반드시 못 가게 막을 것이오. 손부인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말했다. 첩과 낭군이 설날 세배를 드릴 때 강변으로 나가 망제를 드리겠다는 핑계를 대고 고하지 않고 떠나면 어떠하겠나이까. 현덕은 또다시 꿇어앉아 살해했다. 만일 그렇게만 해준다면 죽어도 그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그러나 절대 누설하지 마시오. 두 사람은 상의를 끝냈다. 현덕은 은밀하게 조은을 불러 분부했다. 설날 내가 먼저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가 큰 길인 관도에서 기다려라. 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겠다는 핑계를 대고 안 사람과 함께 나가겠다. 조은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건한 15년 봄 정월 초하루 설날이다. 오후는 당상의 문무관을 크게 모으고 잔치를 벌였다. 현덕과 손부인은 오국태를 들어가 뵙고 세배를 드렸다. 손부인이 말했다. 남편이 고향 탁군에 계신 부모님과 조상의 묘소를 생각하고 밤낮 슬퍼해 맞이한나이다. 오늘 강가로 나가 망제를 지내겠다고 하여 어머님께 말씀드리옵니다. 오국태가 말했다. 그것은 효도다. 어찌 못하게 막을 수 있겠느냐. 너는 비록 시부모를 모르지만 내 남편과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며느리가 된 예절을 다해야 할 것이다. 손부인은 현덕과 함께 절하며 살해하고 물러나왔다. 이때 손권에게만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았다. 손부인은 휴대하기 간편한 귀중품만을 챙겨 수레에 올랐다. 현덕은 말을 타고 몇 길을 이끌며 수레를 따라 성을 나가 조은과 만났다. 500명의 군사가 앞에서 가리고 뒤에서 에워싸며 남서를 벗어나 길을 서둘렀다. 이날 손권은 크게 취하여 좌우의 근시들이 후당으로 부축해 모셨다. 문무관들도 모두 흩어졌다. 여러 관리가 현덕과 손부인이 달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였다. 손권에게 보고하려 했으나 손권은 곤드레가 되어 깨어나지 못했다. 손권 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오경이었다. 이튿날 손권은 현덕이 달아났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문무관을 불러 상의했다. 장소가 말했다. 오늘 이 사람이 달아났으니 조만간 반드시 화란이 일어날 것이오. 급히 쫓아가 잡아야 하옵니다.
송건은 진무와 반장에게 500명의 정예를 가려주고 밤낮 가리지 말고 뒤쫓아가 잡아오라고 했다. 두 장수는 명을 받고 물러갔다. 송건은 현덕을 매우 원망하며 괴한 위에 있던 벼루를 내던져 박살을 냈다. 정보가 말했다. 주공, 하늘을 찌를 듯 노하셔도 소용없사옵니다. 제 생각에는 진무와 반장은 분명 그들을 잡아오지 못할 것이옵니다. 송건이 말했다. 어찌 감히 나의 명령을 어기겠소. 정보가 말했다. 군주께서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좋아하셨고 엄격하고 거세셔서 여러 장수도 모두 두려워하였사옵니다. 이미 그렇게 유비를 따라갔다면 반드시 마음이 맞아갔을 터인데 추격하는 장수가 군주를 만난다 해도 어떻게 손을 대겠사옵니까? 송건은 크게 노에 차고 있던 칼을 빼어들고 장엄과 주태를 불러 명령했다. 너희 두 사람은 이 칼을 갖고 가서 나의 누이와 유비의 머리를 베어오라. 명령을 어기는 자는 즉시 목을 베겠다. 장엄과 주태는 명령을 받고 진무와 반장의 뒤를 따라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갔다. 한편 현덕은 고삐를 놓고 채찍을 더하며 길을 재촉했다. 밤이 되자 길에서 이경쯤 잠시 쉬고 황망히 일어나 길을 재촉했다. 거의 시상의 경계머리에 도착하고 있었다. 뒤를 바라보았다. 흙먼지가 크게 피어올랐다. 군사가 아래였다. 추격병이 쫓아오고 있사옵니다. 현덕이 황망히 조은에게 물었다. 추격병이 오고 있다. 어쩌면 좋으냐? 조은이 말했다. 주공께서는 먼저 가소서. 제가 뒤를 맡겠사옵니다. 한때의 군마가 앞쪽에 산자락을 돌아 나오더니 또 갈 길을 막았다. 앞장선 두 사람의 대장이 목청을 가다듬어 외쳤다. 유비는 어서 빨리 말에서 내려 오라를 받아라. 나는 주도독의 장령을 받들고 기다린 지 오래였다. 원래 주유는 현덕이 달아날까봐 걱정되어 서성과 정봉에게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길목에 영체를 메고 기다리게 했다. 현덕이 만일 육로를 따라 도망친다면 반드시 이 길을 지나게 될 터이니 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살펴보라고 했다. 그래서 이날 서성과 정봉은 현덕 일행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각각 무기를 들고 앞을 막고 나섰던 것이다. 현덕은 깜짝 놀라 말고삐를 당겨 멈추며 조은을 돌아보고 물었다. 앞에는 길을 막는 군사가 있고 뒤에는 추격하는 군사가 있어 앞뒤로 길이 막혔으니 어찌해야 좋겠느냐? 조은이 말했다. 주공, 당황하지 마소서. 군사의 세 가지 묘책이 금낭 속에 가득 들어 있사옵니다. 이미 두 개를 열었지만 모두 들어맞지 않았사옵니까? 아직 세 번째 것이 여기 있는데 위급하고 어려울 때 열어보라고 했사옵니다. 이제 위급하게 되었으니 열어보겠사옵니다. 조은은 즉시 금낭을 열어 현덕에게 바쳤다. 그것을 펴본 현덕은 급히 술에 앞으로 가서 손부인에게 울면서 고했다. 내가 가슴 깊이 묻어두려던 말이지만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모두 사실대로 말해야겠소. 손부인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든 사실대로 일러주소서. 지난날 오후가 주유와 짜고 부인을 나에게 시집 보내기로 한 것은 실은 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잡아가두고 형주를 뺏으려는 것이었소. 형주만 뺏으면 나를 잡아 죽이려는 것이었으니 이것은 부인을 미끼로 나를 낚으려 했던 것이오. 내가 10,000번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 것은 부인이 남자 같은 도량으로 반드시 나를 감싸 주리라 믿었기 때문이요. 지난번 오후가 해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형주가 어렵게 되었다는 핑계를 대고 돌아오려 했었는데 다행히 부인이 버리지 않아 여기까지 함께 오게 되었소. 지금 오후는 또 군사를 시켜 뒤쫓고 있고 주유는 또 군사를 시켜 앞에서 막고 있어. 부인이 아니고는 이 화를 풀 수가 없어. 만일 부인이 승낙하지 않겠다면 제발 내가 수레 앞에서 죽어 부인의 덕이나 갚게 해주오. 부인이 노에서 말했다. 나의 오라비가 이미 나를 친남매로 여기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다시 보겠사옵니까? 오늘의 위기는 당연히 내가 나서서 풀겠사옵니다. 이리하여 종자들을 꾸짖어 곧장 수레를 밀고 앞으로 나가더니 수레 발을 걷어 올리고 직접 서성과 정봉에게 호통을 쳤다. 너희 두 사람이 반역을 하려는 것이냐? 서성과 정봉 두 장수는 황급히 말에서 내려 무기를 버리고 수레 앞으로 와서 인사를 하며 말했다. 어찌 감히 반역을 꾀하겠사옵니까? 주랑의 장령을 받들어 이곳에 군사를 둔치고 오로지 유비만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손부인이 크게 노에 말했다. 주유 이 역적놈아! 우리 동호는 한 번도 너를 저버린 적이 없다. 현덕은 바로 대안의 황숙이고 나의 남편이다. 우리는 이미 어머님과 오라버님께 여쭙고 형주로 돌아가는 길인데
지금 너희 둘이 산기슭에서 군사를 이끌고 길을 막으니 우리 부부의 재물을 약탈하려는 것이냐? 서성과 정봉은 연방 예예와 어찌 감히를 연발하다가 말했다. 부인, 제발 노염을 거두소서. 이것은 저희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옵니다. 바로 주도독의 장령이옵니다. 손부인이 꾸짖었다. 너희들은 주유만 무섭고 나는 안 무섭다는 것이냐? 주유가 너희들을 죽일 수 있다면 나라고 어찌 주유를 죽일 수 없겠느냐? 손부인은 한바탕 주유에게 욕을 퍼붓고 수레를 밀라고 호통쳐 앞으로 나갔다. 서성과 정봉은 생각했다. 우리는 제하자인데 어떻게 감히 부인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잔뜩 성이 난 조은을 보자 큰 소리로 군사를 꾸짖어 제지하며 그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터주는 수밖에 없었다. 바로 56리도 채 못 갔을 때였다. 뒤에서 진무와 반장이 뒤쫓아왔다. 서성과 정봉이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 주었다. 진무와 반장이 말했다. 너희는 그들을 잘못 놓아주었다. 우리 두 사람은 오후에 명령을 받들고 그들을 데려가려고 일부러 뒤쫓아왔다. 이리하여 4명의 장수는 군사를 합쳐 길을 재촉하며 뒤쫓아갔다. 현덕은 한참 가고 있었다. 갑자기 배후에서 함성이 크게 일어났다. 현덕은 또 손부인에게 고했다. 추격병이 또 뒤따라오고 있으니 어쩌면 좋소. 손부인이 말했다. 당신은 먼저 가소서. 나와 자룡이 뒤를 맞겠사옵니다. 현덕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먼저 강기슭 쪽으로 갔다. 자룡은 수레 옆에 말을 멈추고 군사들을 벌려 세웠다. 그리고 그들이 오기만 기다렸다. 4명의 장수는 손부인을 보자 말에서 내려 그 앞에 공수하고 설 수밖에 없었다. 부인이 말했다. 진무와 반장은 여기 무엇하러 왔느냐? 두 장수가 대답했다. 주공의 명을 받들고 부인과 현덕을 모시고 돌아가려 왔사옵니다. 부인이 정색을 하고 꾸짖었다. 모두가 너희 놈들이 우리 남매가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남의 아내가 되었고 오늘 남편을 따라 시집으로 가는 것이지 어느 사람과 눈이 맞아 달아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 부부를 형주로 돌려보내려는 어머님의 뜻을 받들고 있으니 설령 우리 오라버니가 오신다 해도 반드시 예의에 따라 행동했을 터인데 너희 두 사람은 군대를 몰고 와서 으스대고 있으니 우리를 죽이겠다는 것이냐? 욕을 먹은 4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곰곰 생각했다. 저들은 일만 년이 지난다 해도 변할 수 없는 남매다. 게다가 국태께서 처리한 일이라면 효자이신 오우께서 어떻게 감히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겠는가? 내일이라도 얼굴을 바꾸면 우리만 못된 놈이 될 터이니 선심이나 쓰는 것이 나을 것이다. 군중에는 또한 현덕도 보이지 않고 조은만이 노한 눈을 치켜뜨고 싸우기만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이리하여 4 장수는 연방 예예하며 물러났다. 손부인은 즉시 수레를 밀라 하여 떠나갔다. 서성이 말했다. 우리 4사람이 함께 가서 주도독을 뵙고 이 사실을 품하기로 합시다. 4사람은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했다. 갑자기 한 무리의 군사가 회오리 바람처럼 달려왔다. 바라보니 바로 장음과 주태였다. 장음, 주태 두 장수가 물었다. 나래들은 유비를 만나보았느냐? 4명의 장수가 말했다. 아침에 지나갔네. 이미 반나절이나 되었소. 장음이 말했다. 어째서 안 잡았소? 4사람은 각자 손부인이 하던 말을 전했다. 장음이 말했다. 바로 오우께서 이렇게 될까봐 내려주신 칼이 여기 있다. 먼저 누이를 죽이고 그 다음 유비를 죽이라고 하시면서 명령을 어기는 자는 즉시 목을 치겠다고 하셨네. 4명의 장수가 말했다. 이미 멀리 갔을 터인데 어째야 되나? 장음이 말했다. 그들은 결국 몇 안 되는 보병이니 빨리 달아날 수 없을 것이네. 서성, 정봉 두 장수는 도덕계 급히 아래고 빠른 배로 바꿔 타고 강을 따라 추격하도록 하게. 우리 4사람은 강기슭을 따라 추격하겠다. 수로 육로를 불문하고 그들을 따라 잡으면 즉시 죽여야 하네. 그들의 말은 들어볼 것도 없네. 이리하여 서성과 정보는 나는 듯이 주유에게 보고했고 장음, 주태, 진무, 반장은 군사를 거느리고 강기슭을 따라 뒤쫓아갔다. 한편 현덕 일행은 시상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유랑포에 와 있었다. 마음이 다소 놓였다. 강가를 따라 나룻배를 찾았다. 건너다 보니 강물만 아득할 뿐 배는 한 척도 없었다. 현덕은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조은이 말했다. 주공께서는 호랑이 입에서 도망쳐 나와
이제 이미 우리 경계에 가까이 다가서 싸웁니다. 제 생각에는 군사께서 반드시 준비해둔 것이 있을 터인데 무엇을 걱정하시옵니까? 현덕은 이 말을 듣자 불현듯 동호에서 화려했던 일들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한탄했다. 오와 척은 이 물가에서 결혼을 했고 명주로 가리게 하고 황금으로 집 지었네. 누가 알랴. 한 여인이 천하를 가벼이 여겨 유비의 정치심을 바꾸려 했을 줄을. 현덕은 조은에게 앞을 바라보며 배를 찾게 했다.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뒤쪽에 흙먼지가 하늘을 찌를 듯 피어오르고 있사옵니다. 현덕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 바라보았다. 군마가 새까맣게 땅을 뒤덮고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현덕은 탄식했다. 연일 달려오느라 사람도 피곤하고 말도 지쳐 있는데 추격병이 또 쫓아오고 있으니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갈수록 함성은 점점 가까워졌다. 실로 더할 수 없이 위급한 순간이었다. 갑자기 강기슭에 돛담배 20여 척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다. 조은이 말했다. 천행으로 배들이 여기 있사옵니다. 왜 빨리 타지 않으시옵니까?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다시 방법을 강구하소서. 현덕과 손부인은 즉시 배로 뛰어올랐다. 조자룡은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역시 모두 배에 올랐다. 선창 속에서 한 사람이 윤건 도복 차림으로 크게 웃으며 나왔다. 주공, 우선 축하드리옵니다. 제갈량이 여기서 기다린 지 이미 오래이옵니다. 배 안에 승객으로 위장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형주의 수군이었다. 현덕은 크게 기뻐했다. 4명의 장수는 금방 뒤쫓아왔다. 제갈량이 웃으면서 강기슭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너희들은 돌아가 주랑에게 다시는 미인계 같은 수단은 쓰지 말라고 전하여라. 강기슭에서는 어지럽게 화살을 쏘아대었다. 배는 이미 멀찌감치 미끄러져 갔다. 장음 등 4장수는 멍청이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현덕과 제갈량은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갑자기 강에서 함성이 크게 일었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무수한 전선이 뒤쫓아오고 있었다. 숫자 깃발 밑에서 주유가 직접 싸움의 이골이 난 수군을 거느리고 있었다. 왼쪽에는 황계, 오른쪽에는 한당이 말을 달리는 기세로 다가들고 있었다. 빠르기가 유성 같았다. 곧 따라잡을 것 같았다. 제갈량은 배를 북쪽 기슭으로 돌려대라고 했다. 그리고 배를 버리고 모두 기슭으로 올라가서 말을 타고 갈 길을 갔다. 강변으로 뒤쫓아온 주유 역시 모두 기슭으로 올라와 추격해 갔다. 대소 수군은 모두 발로 뛰었고 장수들만 말을 타고 갔는데 주유가 앞장섰고 황계, 한당, 서성, 정봉이 그 뒤를 바짝 따랐다. 주유가 물었다. 이곳이 어디냐? 군사가 대답했다. 저 앞이 황주 경계머리이옵니다. 바라보니 현덕의 입만은 그리 멀리 가지 못하고 있었다. 주유는 힘을 다해 추격하라고 했다. 한창 추격하고 있을 때였다. 북소리가 둥둥 울리더니 산골짜기에서 한 무리의 칼잡이들이 떼지어 나왔다. 앞장선 한 사람의 대장은 바로 관우였다. 주유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관우가 뒤쫓아왔다. 주유는 말을 놓아 도망쳤다. 한참 달아나고 있는데 왼쪽에서는 황충, 오른쪽에서는 위원의 군사가 돌격해 나왔다. 동호의 군사는 크게 패했다. 주유가 허둥지둥 배를 타고 달아나자 강기슭에 있던 군사들은 일제히 그를 향해 소리쳐 놀려댔다. 전하를 안정시키겠다던 주랑의 묘책이 부인이나 얻어주고 군사마저 잃었구나. 주유가 노에서 말했다. 다시 강기슭으로 올라가 죽을 각오로 싸워야겠다. 황계와 한당이 극력 말렸다. 주유는 생각했다. 나의 계책이 빗나갔으니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 오후를 뵙겠는가. 버럭 고함을 지르더니 금창이 파열되면서 그대로 배 위에 고꾸라졌다. 여러 장수가 급히 구하였지만 벌써 정신을 잃고 있었다. 바로 2번이나 편 계책 졸개로 끝났으니 이날 화낸 것은 바로 부끄러워서였네. 이다. 주유의 목숨은 어떻게 될까? 모시평야, 손부인을 유비에게 시집 보낸 것은 제강을 중이에게 시집 보낸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두 사람은 똑같은 여장부였다. 중이는 가지 않으려 했지만 제강이 보냈고 현덕은 가려고 하자 손부인이 따라 나섰다.
제강이 중이를 혼자 가게 한 것은 혼자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 손부인이 함께 간 것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중이가 간다는 것을 제강은 아버지에게 고하지 않았고, 현덕이 간다는 것을 손부인은 오라비에게 고하지 않았다. 하나는 뽕을 따던 여인을 죽였으니 영웅적인 행동이었고, 하나는 길을 막는 군사를 물리쳤으니 역시 영웅적인 행동이었다.